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일반 생명과학 레귤러 RC 튜터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RC 멘토링 튜터를 맡게 된 18학번 생명과학과 김채림이라고 하고요. 지금 안어 SMP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20년도부터 지금 5학기째 지금 일반 생명 그 SMP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귤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튜터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제가 앞서서 전달받기에는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되었는데 아마 그 뒤에 좀 진도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까지 이제 전달을 받았고 혹시 지금 채팅 쳐줄 수 있는 분들 중에 이 24단원 이후로 혹시 호르몬 단원도 진도 나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 25단원 호르몬도 혹시 기말고사 범위로서 혹시 진도를 나갔는지 한 5초 기다려보고 답변이 딱히 없으시면 오늘 저 24단원까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딱히 추가 사항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7, 8, 10단원을 레귤러 시간에 같이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1, 21, 24단원 이렇게 저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범위는 이와 같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얘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짤막하게 기말고사 팁을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생명과이지만 이제 새내기 때 레귤러를 이제 수강을 들었었기 때문에 레귤러 형식의 문제 시험 준비를 이미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중간고사를 보셨겠지만 일단 PPT에서 교수님이 강의한 수준 정도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도 일생 레귤러는 객관식이 있고요. 단답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다루는 형식의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유전 문제, 유전 단원 때 뭐 가계도를 낸다든지 약간 수능 특강 수준의 기초 문제에 해당했던 그런 문제 유형이 약간 영어 버전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낼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단순 암기 싸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곳에서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것들은 이제 일단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예외적으로 PPT에 굳이 없는데도 교수님이 굳이 키워드를 알려줘 가면서 이제 뭔가 가르친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번 학기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이 별도로 그걸 언급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단어를 조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기에 뭔가 단어가 써져 있다 그러면 일단 외우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한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 위주의 공부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단어가 중요한 과목인데 이제 그중에서도 PPT에서 그러니까 유난히 좀 다른 색깔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교수님이 굳이 PPT를 이제 막 이렇게 강조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같이 이제 외우고 넘어가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생명과학을 이제 처음 하시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에서 다루는 이제 방대하고 이제 광범위한 내용에 조금 이제 당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한 단원을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단원이 나한테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그 흐름을 놓지 않고 이제 정신을 부여잡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단원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이제 그 단어만 딱 놓고 봤을 때 얘가 지금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 단원의 그 구조를 좀 체계적으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지금 원리 가르치고 예시 가르치고 예외 이렇게 세 개를 다룰 건데 각각의 파트에 앞서서 이제 어떠한 키워드가 안에 속해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먼저 단원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그에 속하는 세부적인 키워드를 암기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되게 마인드맵처럼 공부를 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흐름을 좀 파악하고 이제 좀 뭔가 이제 배우기 좀 편안한 약간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제 문제를 풀 때의 이제 스킬인데 이제 이미 중간고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간 4개의 선지를 주고 그중에 맞는 것을 심지어 모두 고르시오라든지 약간 이렇게 거의
중학교 때 나왔던 수준의 약간 아니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런 유형의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각각의 문장 그러니까 뭐가 오답이고 이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문장에 하나씩 숨어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일단 문장을 쓱 보고 찍는 행위는 정말 정말 비추드리고 그냥 정말 나노 단위로 한 문장 한 문장에 있는 그 단어를 이제 뭔가 하나라도 정말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문장을 이제 꼼꼼히 읽고 이제 이 문장이 일단 틀렸을 거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읽은 다음에 이제 뭐가 틀렸는지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뭔가 틀린 찜찜한 구석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러면 '아 맞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장을 보실 때 좀 이제 방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어 단위로 좀 꼼꼼하게 이제 스캔을 해 가면서 그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게 방대한 양을 암기하고 들어가는 시험장인데 내가 문제 잘못 읽어서 이제 헷갈리면 이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이거 특히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공부한 거라도 틀리지 않으려면 이제 정말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그리고 시험장에서 정신 놓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풀기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론이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을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제공하신 PPT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속성 복습하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RC 튜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앞서서 보여드렸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11, 21, 24 이렇게를 같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11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이제 조절이 발현이 컨트롤되는지를 이제 가르쳤던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앞서 배웠던 이제 10 단원에 이어지는 약간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원리를 다 강요래 강의를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운 지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흐름을 다시 이제 심연에 있던 그 기억의 흐름을 깨우는 약간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니까 저랑 있는 수업 시간에 일단 훑고 나서 그리고 강의 끝나고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공부하다가 헷갈렸던 부분 이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저희가 10 단원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DNA에서 프로테인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지 그 과정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11 단원에서는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발현이 이제 필요한 유전자만 필요한 시절에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발현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절 과정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조절이 될 건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볼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동물이랑 식물에서 그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유전자 조절이라는 과정이 참여를 하는지 예시로서 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 이제 그 조절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패하게 된 예시 그래서 나쁜 예시로서 이제 암을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11 단원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아이고 제가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첫 번째 진이 이제 레귤레이션 되는 과정을 볼 거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예시로서 이제 각각의 상황을 동식물에 나눠서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 이런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래서 실패하게 된 예시로서 이제 캔서를 보고 이제 이 단원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우선 이제 유전자가 조절된다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전자가 일단 이제 살면서 이제 발현이 될 건데 발현이 된다고 하면 이제 DNA로 저장되어 있던 유전 정보가 RNA로서 이제 전사가 되어 나온 다음 그게 프로테인으로 읽혀져서 트랜슬레이션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발현이라고 하는데 그 발현될 그 진 중에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turn on 해 가지고 이제 그걸 읽어서 expression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DNA 중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끄고 약간 이렇게 정말 쓸 부분만 추려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저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gene regulation이라고 하고요. 그 gene regulation을 할 때 그 어떻게 이걸 조절하는지 그 과정이 이제 박테리아 같은 프로캐리오트 약간 좀 단순한 애들 그리고 약간 우리처럼 진핵세포 약간 복잡한 유캐리ot 이렇게 두 가지 생물에서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 두 가지 상황에 나누어서 지금 볼 건데 일단은 쉬운 것부터 보면 되니까
일단 가장 단순한 박테리아 안에서 어떻게 진이 레귤레이션 되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 레귤레이션의 특성이 있다면 뭐냐면 애초에 얘네는 DNA가 약간 비슷한 기능을 약간 조절하는 그런 DNA들이 한 영역에 이제 그룹 지어서 애초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저땅 저 땅을 약간 좀 합성하고 약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땅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 그 그룹이 있어요. 어떤 애는 분해하고 뭐 어떤 애는 다시 합성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이렇게 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이 애초에 비슷한 위치에 그룹이 되어서 하나 이제 함께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유전자 단위 묶음 단위를 저희가 이제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저기 저 빨간 글씨로 이미 써져 있죠.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이 이제 오페론 단위로 이제 묶여 있다라는 특징을 갖는 게 바로 박테리아의 그 유전자 분포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유전자를 이제 레귤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이 이제 오페론이라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걔네를 조절하는 그런 스위치도 한 곳에 맨 앞에 이제 함께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프로모터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진을 이제 켜고 끌지를 결정하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위치인데 이제 이 프로모터가 이제 뒤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저 땅에 관련된 이제 오페론에 속한 모든 진들을 이제 한 번에 켜고 끌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페론 단위로 뭉친 DNA가 맨 앞에 있는 공통된 프로모터를 스위치 그냥 공통 스위치로 가지면서 그래서 하나의 프로모터를 이제 크고 막 끄고 이제 켜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오페론이 통째로 켜졌다가 통째로 꺼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프로캐리ot의 이제 유전자 조절이 되게 쉽고요. 그래서 프로모터에 이제 하나의 촉진하는 액티베이터가 붙으면 이제 그때 우르르 켜졌다가 또 필요가 없을 때는 또 프로모터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이제 또 우르르 꺼지는 약간 이렇게 그룹 단위로 켜고 꺼지는 약간 그런 게 이제 박테리아에서의 진 레귤레이션의 특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프로모터 말고 그 오페론 앞에 달려있는 조절 부위가 하나 또 있죠. 또 오퍼레이터라고 해 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리프레스한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이 여기 와서 붙을 수 있는데 그 붙으면은 이제 걔가 프로모터가 액티베이트 되는 그런 과정을 얘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애초에 오퍼레이터에 뭐가 와서 붙는 순간 프로모터가 이미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록색 애가 이제 온전히 노출이 돼야지 이제 켜질 수 있는 건데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에 뭐가 와서 붙으면 이제 프로모터의 그런 액티베이션이 제한이 됨으로써 뒤에 있는 파란 색깔 그 유전자 분단이 결국은 통째로 이제 켜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페론이라고 하는 유전자 뭉치가 있고 걔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 프로모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위치에 막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 왔다 갔다 붙음으로써 뒤에 있는 오페론을 한 번에 켤 수도 있고 한 번에 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캐리엇 같은 경우에는 그룹 단위로 한 번에 이제 조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또 저희는 유캐리엇이죠. 유캐리엇은 프로캐리엇에 비해 되게 복잡하고요. 유전자의 이제 분포도 되게 산발적이고 훨씬 더 약간 콤플렉스한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캐리엇에서처럼 그러니까 오페론이라든지 이런 유닛은 이제 유캐리엇은 약간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캐리엇에 비해서 이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게 많습니다. 그 왼쪽에 이게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되게 작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11 단원의 내용을 통째로 요약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염색체에서부터 이제 막 DNA가 풀리고 이제 DNA에서 RNA가 생기고 또 RNA가 프로테인이 되기까지 각각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진짜 각각의 마치 이제 가스 밸브가 사이사이 있는 것처럼 이제 거의 한 8에서 9 가지 정도 스텝이 있거든요. 이제 각각의 스텝에서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이 그러니까 어떻게 발현이 될 건지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저희가 이 뒷페이지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잠깐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캐리엇의 이제 DNA 발현 조절 과정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건데 우선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구조체를 가지고 있죠. 이 염색체가 이미 생성된 시점부터 저희는 이 염색체에 있는 진이 이제 발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이제 벌써 네 결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스텝 만약에 그 예시로서 지금은 X 염색체의 이제 인액티베이션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염색체 둘 중에 하나를 아예 안 쓸 거다 그러면
애초에 얘를 이제 DNA로 얘가 풀어내기도 전에 그냥 찌그러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냥 애초에 이제 읽힐 수가 없도록. 그래서 예시로 이게 나온 건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서 X 크로모솜을 이제 2개나 갖고 있죠. 사실 Y 크로모솜은 너무 작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생명 활동을 레귤레이션 하는 데는 거의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약간 거의 역할을 애초에 안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남자는 X 크로모솜이 하나밖에 없고 근데 여자는 2개나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성별 간에 이제 DNA 함유량에 뭔가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체는 그 차이를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여자가 X 크로모솜을 2개나 갖고 있으니까 애초에 이제 아기 때부터 둘 중에 안 쓸 애는 이제 랜덤으로 이제 응축을 시켜버리는 약간 그런 이제 보정 그 DNA량을 이제 남녀가 동등하게 갖도록 이제 보정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X 염색체 2개 중에 이제 발현이 안 될 예정인 애는 그냥 처음부터 이제 아예 이제 응축이 되어 버림으로써 그냥 애초에 이제 뭔가 전사라든지 뭐 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후 이벤트가 일어날 여지조차가 이제 선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저희가 그중에서 X 염색체에서 일어나는 그 이벤트를 저희가 X 크로모솜의 인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게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을 애시당초부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밸브 스텝으로서 약간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염색체가 뭐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뭐 "너는 발현이 될 수도 있는 염색체니까 뭐 일단 응축시키지 말자." 이래서 그러니까 살아남았다 치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걔의 지인을 이제 켤지 끌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밸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사의 발생 유무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DNA가 이제 익스프레션이 되려면 이제 DNA로부터 이제 RNA가 뽑혀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RNA가 뽑혀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오페론에서 본 것과 같이 그러니까 전사를 약간 뭔가 촉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트랜스크립션이 이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이제 조절하는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오페론에서 짧게 봤듯이 이제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프로모터는 그러니까 전사가 시작이 될지 안 될지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여기에는 유캐리엇에는 또 인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핸서는 이제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약간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막을 수 있는 또 사일런서라고 하는 DNA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핸서, 프로모터, 사일렌서라고 하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DNA의 부위, 그러니까 DNA의 서열의 일부고요. 이제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 리프레서, 뭐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와서 이제 붙음으로써 이제 그 부위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인핸서, 프로모터, 사일런서는 이제 뭐지?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관여를 하는 그런 이제 DNA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와서 붙을 예정인 그 부위이고요.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리프레서랑 액티베이터는 이제 DNA 상에 있는 시퀀스가 아니라 이제 얘네는 그 시퀀스에 와서 붙을 예정인 이제 프로테인 덩어리다.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트랜스크립션을 촉진하는 DNA 부위는 이제 프로모터인 거고 와서 붙어서 촉진하는 예정인 프로테인은 액티베이터.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DNA 시퀀스 중에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이제 억제할 예정인 그 DNA 시퀀스는 사일렌서인 거고 와서 붙음으로써 트랜스크립션을 막을 예정인 프로테인은 이제 리프레서. 그래서 이제 뭐가 프로테인이고 뭐가 DNA 시퀀스인지 그 용어를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DNA, 인핸서, 프로모터, 사일렌서라고 하는 DNA 부위에 직접 와 가지고 붙어가면서 이제 그 전사 여부를 이제 조절할 예정인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이제 묶어서 부릅니다. 리프레서가 될 수도 있고 액티베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와서 붙을 예정인 프로테인을 다 묶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밑에 또 파란 색깔로 또 하우스키핑 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유캐리엇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상황일 때만 그 DNA 부위를 열어서 이제 거기서 RNA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필요한 부위를 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이제 조절을 하는데 하우스키핑 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그냥 항상 필요한 그런 디폴트로 항상 켜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진을 말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보통은 필요할 때만 걔를 켜 가지고 이제 전사를 해서 이제 발현을 시키는데 이런 하우스키핑 진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이제 항상 디폴트 스테이트가 이제 항상 이제 켜져 있는 그런 애들을 말하는 일컫는 말이다라고 여기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만약에 이제 DNA가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거쳐서 뽑혔다 하더라도 이제 또 그 이후에도 그 진이 어떻게 발현될지를 레귤레이트 할 수 있는 또 세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캐리엇이니까 RNA가 뽑힌 이후에 RNA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아마 10단원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유캐리엇은 이제 RNA를 이제 뽑고 나서 이제 두 가지 가공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앞뒤에 캡이랑 테일을 씌우고 또 두 번째는 유캐리엇의 RNA는 인트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되지 않을 예정인 부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또 그 인트론 부위를 또 잘라내는 스플라이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래서 캡이랑 테일을 달아주고 또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필요 없는 인트론을 이제 잘라내주는 이렇게 두 가지 가공 과정을 이제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때 스플라이싱을 할 때 막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뭐 3 번지는 뭐 여기서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필요 없는 그러니까 엑소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부위를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더 잘라내거나 또 덜 잘라내는 그런 상황이 이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스플라이싱에서 이때 뭔가 약간 좀 스플라이싱인데 뭔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플라이싱을 저희가 알터네이티브 RNA 스플라이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과정 또한 이제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이제 몇 번 영역을 포함할지 안 할지를 이제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익스프레션 될 DNA 양상이 바뀌고 또 이 과정에서 또 캡이랑 테일을 또 달아줘야지 이제 걔가 RNA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또 안 달아주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NA 프로세싱 과정에서도 이 진이 어떻게 익스프레션이 될 건지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밸브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또 번외편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여기 스텝에서 그 RNA가 발현이 될지 안 될지를 또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 저희 몸속에 마이크로 RNA라고 해 가지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RNA 조각들이 있어요.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은 이제 모습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얘네가 쪼가리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RNA까지는 잘 뽑혔는데 가끔씩 이제 이 쪼가리들이 와서 이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네가 그 RNA에 와서 이제 붙어 버리면은 이제 그게 몸속에는 되게 이제 위험 신호로 작용을 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와서 붙어버린 경우에는 걔가 몸속에서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RNA가 그 어떤 뽑혀진 RNA에 와서 붙어버리면 이제 그 mRNA가 제대로 단백질로서 읽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그 맨 막줄에 이제 파란색으로 써여 있는 이제 RNA 인터페리언스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RNA가 잘 뽑히고 이게 프로세싱까지 잘 됐더라도 이렇게 마이크로 RNA가 와서 방해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또 발현이 될지 안 될지가 또 뒤늦게 또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제 RNA 단계까지 잘 왔어도 이제 걔가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따라서 또 걔가 익스프레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또 조절이 될 수 있어요. 또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 과정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게 또 밸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어찌저찌 트랜슬레이션이 잘 일어났어도 그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찐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인으로 가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또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프로테인까지 만들어졌어도 이제 그게 워킹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약간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밸브가 될 수 있고 또 완전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테인이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졌어도 이제 결국에는 걔가 몸속에서 이제 워킹을 하기 전에 또 디그레데이션이 될 수 있어요. 또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니까 단백질까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제 브레이크가 돼 버리면 결국엔 걔는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될지 안 될지 그 여부 또한 결국은 그 진이 최종적으로 익스프레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른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캐리엇에서 이제 엄청 다양한 스텝에서 이제 그 진이 결과적으로 발현이 될지 안 될지를 이제 레귤레이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염색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통째로 발현이 될지 안 될지를 조절하는 그런 스텝이 있고 두 번째로 그 이후에 그래서 거기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조절하는 스텝이 있다고 했고 또 그다음으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RNA가 이제 가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이제 밸브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RNA에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애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방해를 안 당하고 잘 왔어도
또 다섯 번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그래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테인이 액티베이트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 부서지고 몸속에서 잘 작용을 하는지, 이렇게 엄청 많은 스텝이 이제 유캐리ot의 그 진 레귤레이션 단계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모든 밸브를 통과하고 월정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만이 이제 진 익스프레션의 결과물로서 이제 몸속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셀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그 챕터는 그냥 이거랑 좀 그러니까 별개 얘기인데, 결국에 이렇게 막 진이 이제 익스프레션이 돼서 어떻게 레귤레이션이 될지 약간 그것도 결국은 셀 내부의 상황에 따른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셀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이제 세포끼리 서로 이제 릴레이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진을 켜고 끌지가 이제 소통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그런 릴레이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 과정을 셀 시그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부터는 이제 유전자 조절의 과정을 이제 저희가 앞서서 지금까지 봤으니까, 이 뒤부터는 이제 조절된 유전자의 그 뭐라 해야지 예시를 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예시는 호메오틱 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초에 그 줄기세포 단계에서 이제 성체가 될 때까지 뭔가 이제 필요한 기관을 뒤늦게 만들고 합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진을 켜고 끌 건지를 이제 뭔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호메오틱 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관의 발생 과정에서 이제 뭐가 켜지고 뭐가 꺼질지를 이제 한 번에 통제하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마스터 진이라서 이제 얘가 이제 존재가 소개가 된 거고요. 또 두 번째 예시로는 또 그 뭐지 식물과 동물의 또 클로닝 이벤트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도 아이고 이게 여기서 왜 소개가 되었냐, 뭔가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이제 몸속에서 한 세포를 이제 떼 가지고 이제 잘 키우면은 이제 거기서 다시 온전한 개체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유래된 세포로부터, 그러니까 그 세포가 유래된 개체랑 그 결과가 만들어진 개체랑 이제 유전자가 이제 똑같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두 개체를 서로 저희가 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유전자 발현 단어는 예시로 나오냐? 그렇게 한 유전자로부터 이제 온전한 개체를 이렇게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그 내부에 있는 DNA를 이제 뭘 켜고 뭘 끌지를 이제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줄기세포처럼 이제 뭔가 분화가 돼서 이제 온전한 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클로닝 과정에서 앞선 진 레귤레이션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켜고 끌지를 결정을 해야지 이제 온전한 개체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게 이제 되게 필요한 이벤트여서 여기서 이제 클로닝 이벤트가 이제 진 익스프레션의 아니 진 레귤레이션의 이제 중요한 그 예시로서 이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플랜트 클로닝 같은 게 이제 앞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비슷한 예시로 또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마뱀 꼬리처럼 약간 어떤 신체 기관이 잘려 나갔을 때 걔를 이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걸 칭하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도마뱀이 만약 꼬리가 잘렸다. 그럼 이제 잘려낸 부분에서는 그 꼬리 모양을 다시 만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꼬리를 다시 재생할 예정인 위치에 있는 그 셀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진의 이제 레귤레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몸속에서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셀들은 그 많은 DNA 중에서도 이제 꼬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진들만 이제 일괄적으로 켜고, 나머지 꼬리 만드는 데 필요 없는 진들은 이제 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서 그 위치에 정말 꼬리랑 관련된 세포가 자라서 그 꼬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리제너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클로닝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결국에는 같은 DNA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뭐를 켜고 끌지를 이제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부위를 잘 만들어내서 이제 합성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예시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같은 거고요. 또 핵 이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특정 어떤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복제를 하고자 하는 개체의 그 세포에서 핵만 추출을 잘 해 오면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잘 키우면은 다시 그 핵의 주인인 그 동물을 이제 온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복제양 돌리처럼, 그러니까 돌리가 갖고 있는 세포 중에 하나의 그 핵만 어디서 이렇게 잘 떼와 가지고 이제 걔를 잘 키우면은 핵 안에 어차피
걔를 만들기 위한 유전 정보는 어차피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 핵을 통해서 이제 핵만 추출해 가지고 이제 세포를 잘 키워서 분열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세포가 이제 알아서 레귤레이션 과정을 거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뒷다리가 될 부분은 이제 같은 DNA지만 그중에 뒷다리를 만드는 데 필요할 유전자만 이제 켜질 것이고, 뭐 나중에 머리 부분이 될 곳에서는 또 다른 진은 다 끄고 머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진만 켜 가지고 이제 뭐 레귤레이션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핵만 이제 잘 갖고 와서 이제 키우면은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의 진 레귤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온전한 하나의 객체를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핵 이식의 과정이 또 제 예시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앞서서 본 것처럼 뭔가 지금까지 저희가 진 레귤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봤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시로서 뭐 클로닝이라든지 뭐 막 리프로덕티브 뭐 클로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봤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몸속에서 진 레귤레이션이 이제 망가져서 이제 실패한 또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진 레귤레이션 과정이 실패하게 된 케이스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제 캔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의 이제 발생입니다. 왜냐면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냐 하면은 원래 세포가 뭔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분열을 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분열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할 때만 분열을 하는 그런 조절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세포 수를 유지를 하고 지금의 형상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막 필요할 때만 분열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신호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마구 분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안 필요한데 세포 덩어리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걔네가 몸속에 이제 종양으로서 이제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캔서가 되는 건데, 결국에 캔서는 이제 언제 분열을 해야 할지 조절하는 그 신호가 이제 무시가 돼서 이제 생기는 질병. 그래서 얘가 그런 뭔가 세포의 성장 그 조절에 관여하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망가진 예시로서 지금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캔서의 조절에 관여하는 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온코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튜머 세프레서 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각각의 케이스를 하나씩 보면서 캔서라고 하는 예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코진이라고 하는 진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이냐면 얘는 세포 분열을 이제 촉진하는 진입니다. 암이 앞서 말했듯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계속 이게 분열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온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평상시엔 필요가 없으니까 잘 꺼져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얘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그러니까 잘 꺼져 있는 상태를 저희는 프로토온코진 상태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진 레귤레이션이 이제 깨져 가지고 이제 익스프레션이 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도 이제 무자비하게 계속 익스프레션이 되도록 이게 켜져 버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맨 위에 빨간 글씨로 써 있듯이 그걸 온코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코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는 꺼져 있어야 하는데 얘가 꺼져 있어야 될 얘가 켜지는 순간 이제 얘가 문제가 돼서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코진은 켜지는 순간 이제 암이 된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온코진이 이제 꺼져 있었어야 될 애가 레귤레이션의 그 고장으로 인해서 켜지는 바람에 암을 초래하게 된 케이스. 그래서 이게 암 발생의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전자들은 종양이 생기는 거를 애초에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초에 켜져 있어요, 평소에. 그래서 원래 얘가 켜져 있으면서 좀 종양이 될 것 같은 애들이 있으면 이제 얘네가 항상 켜져 있으면서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근데 가끔씩 몸속에서 또 모종의 이유로 진 익스프레션을 그 레귤레이션 하는 과정이 또 고장이 나게 되면 항상 켜져 있어야 할 얘네가 가끔씩 실수로 꺼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막 이제 몸속에 이제 뭔가 튜머가 생길 여지를 얘네가 돌아다니면서 원래 감시를 하고 차단을 시켜줘야 하는데, 얘네가 발현이 막혀지니까 뭔가 이제 그러면 이제 캔서가 거꾸로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튜머 서프레서 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익스프레션이 돼야 할 애가 레귤레이션의 고장으로 인해서 켜져야 될 애가 꺼지는 바람에 그 거꾸로 이제 캔서가 생길 수 있다. 얘도 이제 캔서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 예시입니다. 그래서 온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꺼져 있어야 될 애가 이제 켜지는 바람에, 그리고 튜머 서프레서 진 같은 경우에는 켜져 있어야 될 애가 거꾸로 꺼지는 바람에,
그래서 두 케이스에서 각각 이제 필요할 때 뭐가 꺼지고 켜지냐를 이제 잘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그런 진 레귤레이션이 망가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세포 분열이 불필요하게 이제 일어나고 그게 튜머가 돼서 캔서가 되는 그런 예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진 레귤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못한 예시로 이제 캔서를 보고 나면 21 단원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뒷부분은 캔서의 진행 과정인데 이제 크게 중요하게 볼 페이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 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진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박테리아에서 한번 봤고요. 오페론이라는 단위로 묶여서 일어난다고 했고 또 두 번째, 유캐리엇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한 8, 9가지 스텝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진 레귤레이션으로부터 비롯된 그 예시, 응용 예시로서 저희가 한 번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켜고 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호메오틱 진이라고 하는 애를 봤고 또 그걸 잘 조절한 예시로 이제 클로닝을 봤고 이제 비슷한 예시로 또 복제형 돌리처럼 또 스템셀 예시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런 진 레귤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은 경우 레귤레이션의 균형이 깨진 예시로서 저희가 이제 튜머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케이스 온코진 꺼져 있어야 될 애가 켜져서 그리고 튜머 서프레서진 켜져 있어야 될 애가 꺼져서 이렇게 예시를 봤고 또 번외 응용 예시로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널티드 캔서라고 해서 그냥 암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더 별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11 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단원인 오늘 볼 두 번째 단원이 21 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1 단원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봤으면 이제 좋겠고 일단 단원의 대략적인 구성은 이런데 우선 저희가 동물이잖아요. 저희 동물은 구성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세포, 그리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 티슈, 그리고 그런 티슈가 모여서 저희는 organ,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이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끼리 또 묶이면 또 organ 시스템, 기관계가 되고 또 그렇게 기관계들끼리 모여서 개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1 단원에서는 그 구성 단계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티슈에 우리 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배우고 그리고 그런 티슈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될 건데 그 기관계 예시에 뭐가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 단계를 따라서 이제 보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는 21 단원에서 이제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는 뭐 별다른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동물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뭔가 동물의 생김새 구조를 공부하는 단원에 이제 두 가지 분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나토미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고요. 사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새가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그 기능을 좀 보는 단원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동물은 이제 세포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이 이제 모이면 어떤 게 되죠? 저희는 티슈라고 하는 이제 구성 단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세포가 모인 이제 두 번째 단위체인 티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4가지 종류의 티슈에 각각 뭐가 있는지를 이제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티슈 중에 첫 번째 유형은 에피델리얼이라고 하는 티슈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이제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요. 뭔가 우리 몸의 껍데기로서 작용을 하는 모든 애들은 다 이제 에피델리얼 티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진짜 피부, 밖에 있는 피부, 그것도 에피델리얼 셀이고요. 혹은 그 위장벽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막 내장의 그런 벽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겉벽 그러니까 몸에 있어서 가장 그 바깥쪽에 있는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내장의 벽도 이제 에피텔리움이라고 할 수 있고 혈관 벽도 에피텔리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뭔가 진짜 우리 몸에 그러니까 뭔가 공기랑 닿는 모든 면적을 이제 커버링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티슈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티슈의 종류로 저희가 또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이거를 저희가 연결 조직이라고 한국어로 부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몸의 티슈가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에피텔리얼이랑 그 뒤에 나올 머슬이랑 널버스.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데 이 커넥티브 티슈 같은 경우에는 에피텔리얼, 머슬, 널버스 이 3가지를 빼고 그냥 우리 몸에 있는 나머지 싹 다를 이제 다 이루는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종류를 보시면 되게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뭔가 특징이 없어 보이거든요. 본, 뼈도 연결 조직이고요. 칼틸리지, 연골도 이제 결합 조직이고
루즈 커넥티브 티슈 뭐 이런 건 당연히 커넥티브 티슈고 지방세포 그리고 블러드, 피 이것도 연결 조직이에요. 커넥티브 티슈예요.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의 이제 종류를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가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냥 에피셀리얼 그리고 머슬, 널버스 빼고 이제 나머지에 속하는 모든 세포들은 다 그냥 이제 커넥티브 티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받아들이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뭔가 결합 조직이라는 말처럼 그냥 뭔가 뼈라든지 지방처럼 몸을 약간 구조를 생성하고 그리고 아니면 몸에 좀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티슈는 바로 머슬 티슈. 머슬 티슈는 근육 조직인데 너무 쉽죠? 정말 근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슬 티슈도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켈레탈 머슬, 그래서 저희 골격근, 진짜 저희 웨이트 하거나 뭐 팔 구부렸다 펼 때 우리가 의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그리고 칼디악, 얘는 심장근인데요. 그러니까 심장도 박동을 하잖아요. 결국엔 그것도 근육이 필요한 역할이니까 심장용 근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무스 머슬. 얘는 이제 한국어로는 내장근인데요. 내장근. 왜냐면 저희가 뭐 밥을 먹었어요. 그럼 소화를 시킬 때도 이제 위장이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장도 꿈틀꿈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장도 이제 근육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내장들이 쓰는 근육을 스무스 머슬이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디아 머슬이랑 스무스 머슬은 저희가 마음 먹는다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죠. 그래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머슬 티슈는 이제 근육인데 여기 스켈레탈, 칼디악, 스무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티슈의 마지막 네 번째 타입, 바로 너무 쉬운 널버스 티슈입니다. 신경 조직이에요. 신경 조직은 이제 진짜 그 신경세포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 조직이고요. 신경세포를 저희가 뉴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뉴런끼리 점점점 연결된 거를 저희가 그냥 널버스 티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티슈의 종류 네 가지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에피테리얼, 커넥티브, 머슬, 널버스 여기까지 보면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의 네 가지 유형을 이제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네 개를 다 봤는데 또 조직이 모이면 또 기관이 되죠. 근데 또 기관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또 기관이 모이면 뭐가 되냐? 기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크게 11가지 종류의 기관계가 있어요. 뭐 호흡계, 그러니까 뭔가 숨 쉬는 데 필요한 모든 기관들의 모임. 그리고 뭐 순환계, 막 심장을 박동시키고 뭔가 피를 흘려보내는데 이제 일을 하는 모든 기관들의 모임. 그리고 배설계, 막 땀 흘리고 오줌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이 모임. 약간 그런 모임.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organ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여기서는 크게 종류를 막 나열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organ 시스템들이 이제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각각의 기관계들은 이제 서로 사실 펑션, 그러니까 기능을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순환계에서 이제 피를 막 이제 펌핑을 해서 몸속을 이제 순환을 시키는데 그 혈액이 순환을 하는 목적이 뭐죠?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서 이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이제 곳곳으로 이렇게 막 뭐라 하지?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순환시키려고 이제 혈액을 이게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호흡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데 그래서 호흡계와 순환계의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이제 혹은 또 이제 저희가 음식물을 그 소화계를 통해서 저희가 흡수를 해서 이제 영양분을 얻게 되는데 이제 소화계에서 이제 잘 부셔진 양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 결국은 걔가 이제 순환계에 있는 혈액에다가 그 흡수한 양분을 흘려보내면 이제 그 양분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소화계라든지 뭐 순환계, 배설계, 뭐 호흡계 뭐 이런 저희의 다양한 organ 시스템들은 결국에 서로 교환을 통해서 익스체인지를 해가면서 지금 저희의 이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 개체의 생명 현상을 약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관계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대체 왜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organ 시스템들끼리 복잡하게 협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그 이유는 저희 몸속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어에서도 잘 이제 유추가 되다시피 우리 몸은 항상 이제 컨디션이 일정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체온도 그렇고 몸속에 있는 pH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염분의 농도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저희 몸속에 있는 모든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일정한 상태,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그냥 그걸 다 통틀어서 뭔가 일정하게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를 저희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양한 기관계들이 협동을 해서 이제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컨디션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여기 밑에 잘렸지만 핑크색 과정으로 써 있는 그런 피드백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뭔지 아시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앞전에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내가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면 만약에 체온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 결과를 보고 그 피드백의 결과로서 높아졌으니까 거꾸로 낮춰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너무 낮아졌으면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낮으니까 다시 높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결과에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과정을 돌리는 거.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피드백, 혹은 가끔씩 내가 포지티브 피드백을 이제 돌릴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막 출산을 할 때 자궁이 수축을 해야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한 번 수축을 했으면 계속 더 하고 계속 수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특정한 그 결과를 더 세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피드백 과정도 있는데, 그런 건 또 포지티브 피드백. 이러한 다양한 피드백 메커니즘도 결국에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일정한 컨디션을 약간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서 지금 이제 체온 조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체온 조절, 그러니까 열이 그러니까 떨모니까 이제 그걸 조절한다라고 해서 떨모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서 지금 이제 오른쪽 아래 작은 글씨이긴 하지만 이제 체온이 너무 낮았을 때 그걸 다시 높이기 위한 과정, 그리고 체온이 너무 높았을 때 그걸 낮추기 위한 과정, 이렇게 예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온이 너무 이제 높아져 있는 경우를 이제 보자면, 높아져 있으니까 그걸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 뇌에서 그걸 인식을 합니다. 체온이 높다, 낮춰야겠다라고 인식을 해서 명령을 내리죠. 그럼 그건 결국에는 우리의 organ 시스템 중에 그 신경계의 역할입니다. 그 신경계가 다른 organ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거를 명령을 전달을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리는 거는 결국에 배설계의 역할이죠. 그래서 배설계가 신경계로부터 그 신호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또 이제 체온을 낮춰야 되니까 이 신경계가 이제 혈관을 확장을 할 것을 또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혈관이 확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혈액에 관련된 순환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순환계도 이제 체온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제 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땀 흘리고 혈류량 느니까 이제 바디 템퍼레이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체온이 다시 정상 상태로 이제 낮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체온 조절이라고 하는 예시 안에서도 하나의 올간 시스템이 다른 여러 가지 올간 시스템이랑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체온이라고 하는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예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유리너리 시스템은 배설계예요. 그러니까 땀 흘리거나 뭔가 오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얘네의 역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 그 농도 밸런스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되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체내 약간 수분, 그러니까 농도 이런 걸 조절을 저희가 오스모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여기 예시로서 그 배설계가 이제 순환계랑 같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오줌을 만들고 생성하는 걸 이제 조절하고 몸속에 이제 항상성을 약간 유지를 하는 그런 예시를 이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이 유리너리 시스템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콩팥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콩팥이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필터링하고 이제 오줌이 될 거는 필터링을 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이제 다시 재흡수를 하고,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필요한 그 소변을 만들어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위체를 저희가 네프론이라고 하고, 그 콩팥의 단위체인 네프론에서 그게 네 가지 펑션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저희가 파란 글씨로 이제 쓰여진 단어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필터레이션. 뭔가 이제 물이랑 다른 분자를 이제 걸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정말 걸러내는 과정, 그 필터링, 그래서 필터레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필터를 했는데 또 흘려보낸 걸 잘 보다 보니까 잠깐만, 저거는 다시 흡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다시 뱉었던 걸 다시 재흡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reabsorption이라고 합니다. 약간 필요한 것들을 다시
그 블러드, 피 안으로 다시 흡수해 오는 과정. 또 세 번째, 세크리션. 그러니까 보내다가, 그러니까 소변을 만들다가 막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초과량의 약물 같은 거는 또 이제 필터링을 해서 또 다시 내보내요. 그건 또 분비라고 해가지고 세크리션이라고 하고, 또 익스크리션 같은 경우에는 배출인데 만들어진 오줌을 이제 완전하게 콩팥 밖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완전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프론에서 이제 콩팥의 단위체인 네프론에서 배설이라고 하는 과정을 위해 이렇게 네 가지 프로세스를 갖게 되고, 이제 보면 이제 유추가 되시겠지만 화살표도 그렇고 지금 자꾸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네프론에 있는 튜브랑 그 혈관이랑 지금 자꾸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그래서 이렇게 오줌을 만드는, 그러니까 오스모 레귤레이션을 위한 프로세스에서도 결과적으로 순환계랑 배설계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체내 삼투압이라는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번외편으로 이러한 일정한 과정, 이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뭔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얘가 유지를 하도록 뭔가 상황을 보고 얘가 지시를 내리는 그런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농도가 너무 낮으니까 높여라. 혹은 거꾸로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라.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지시를 내리고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케미컬, 화학 분자가 바로 이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성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생체 활동을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 중요한 그 신호가 바로 이제 호르몬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호르몬의 존재를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21단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세포가 모여서 조직, 그래서 그 조직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고, 그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각 기관계끼리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한 생명 활동의 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21단원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마지막 단원인데, 면역 단원이에요. 이제 이뮨 시스템에 관한 단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내용이 많고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원의 이제 체계를 좀 보시고 이제 들어가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뮨 시스템이 뭔지 그 오버뷰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볼 거고요. 그 이뮨 시스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네이트 이뮤니티라고 해서 선천성 면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해서 후천성 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대해서 이제 각각 본 다음에,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이런 면역 과정이 잘 일어났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몸에는 항상 예외가 있듯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일어나지 않는 예시로서 이뮨 디솔더, 그러니까 면역 질환을 보면서 이 단원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뮨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제 배우고 있어요. 패소젠이라고 하는 병원체에 맞서 싸울 거고, 그리고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네이트 이뮤니티, 선천성, 그리고 어댑티브 이뮤니티, 후천성.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이뮤니티 후천성 같은 경우에는 그 림패틱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앞서 저희가 21단원에서 다양한 오르간 시스템, 기관 계가 있다고 했는데 11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 11가지 종류 중에 하나고요. 림프계라고 하고, 이 림프계라고 하는 오르간 시스템의 역할이 이 후천성 면역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소개를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선천성 면역이 가장 이제 1차적이니까 뭔가 얘를 먼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우선 선천성 면역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뭔가 바깥쪽 엑스터널하게 일어나는 디펜스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생체 내부에 일어나는 인터널한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엑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제 방어막, 약간 베리어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을 내가 총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부라든지 아니면 약간 뭐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 작용의 일부로서 약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면역이라고 하면 외부 항원으로부터 우리 몸이 감염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피부도 이 병원체 세균이 우리 몸에 그냥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막고 있는 장벽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런 피부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뮤니티의 그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네이트 이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상대를 이제 알아보거나 이제 구분하지 않고 1차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중요한 특징은 상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수상하니까 일단 싸워라. 그게 이 선천성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면역은 면역인데 상대를 이제 구분하는 과정 없이 일어나는 모든 면역은 이제 선천성 면역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오른쪽은 이제 선천성 면역 중에 또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 인터널하게 일어나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관여를 하는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서 저희가 이제 백혈구를 봤어요. 백혈구의 역할은 이제 누군가 나쁜 애가 들어왔을 때 걔를 이제 잡아먹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하니까 일단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몸을 이제 순찰을 하다가 뭔가에 감염된 것 같은, 그러니까 상태가 뭔가 메롱인 것 같은 애가 있으면 이제 걔를 알아보고, 아, 미안하지만 너는 이미 감염이 되었구나. 아, 너 주변에 더 퍼뜨리면 안 되니까 이제 너는 여기서 희생해라. 이러고 이제 걔네를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애들이요. 근데 이 내추럴 킬러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가 상태가 이상하고 뭔가에 감염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누구한테 감염이 됐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대를 알아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천성 면역의 일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네이트 이뮤니티 과정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예로서 저희가 여기 이 중요한 말이 왜 검은 글씨로 써 있을까요? 이 오른쪽 페이지의 중간에 써 있는 inflammatory response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례로서 나와 있어요. 염증 반응이고요. 뭔가 염증 반응 같은 경우가 이제 선천성 면역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심되는 병원체 박테리아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거기로 이제 백혈구들이 그걸 알아보고 이제 몰려들어서 이제 걔네를 잡아먹어가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백혈구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제 땡땡 붓고 빨개지고 이제 아프고 그 결과 고름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 결국엔 이 염증 반응도 백혈구들이 이제 모여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잡아먹어서 없애는 그런 선천성 면역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선천성 면역을 봤으니까 이제 후천성 면역을 볼 건데 후천성 면역을 보기 앞서서 이제 이 후천성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인 이제 림페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조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절, 림프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 기관계이고 두 가지 펑션을 해요. 첫 번째는 이게 결국에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몸속을 이제 혈액처럼 마치 순환하는 약간 그런 순환계거든요. 약간 그렇게 뭔가를 이제 우리 몸 안에 뭔가가 순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역할이 이제 뒤에서 보게 될 그런 그런 면역 체계로서의 그런 기능. 왜냐하면 이 림페틱 시스템을 타고 림프구들이 그 혈액에 있는 백혈구처럼 이렇게 림프구들이 이 림프 시스템 안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이 림프구들이 후천성 면역에서 이제 싸우는 역할을 할 중요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림프계라고 하는 림페틱 시스템의 두 가지 펑션 중에 이뮨 펑션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후천성 면역을 이제 볼 거예요. 후천성 면역, 어댑티브 이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림포사이트, 그러니까 림프부라고 하는 애들, 림프계를 떠돌아다니는 림프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고,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천성 면역과 다르게 얘네는 좀 두뇌전입니다. 얘네는 상대를 누군지 파악을 먼저 해요. 얘가 누군지 알아본 다음에 그 상대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공격을 퍼붓는 그런 이뮨 시스템이고, 심지어 그렇게 알아보고 싸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억도 합니다. 나중에 또 똑같은 애가 쳐들어왔을 때 걔를 또 알아봐서 그에 알맞게 맞춤형 전략을 구현해서 싸우는 그런 이뮤니티가 바로 이 후천성 이뮤니티고요.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할 예정인 림포사이트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T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B셀이랑 T셀이 구분되는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디서 얘네가 성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린다고 했고, 만약에 객관식 선지에서 B셀은 뭐 디벨롭이 된다. 어디서 막 사이머스에서 디벨롭이 된다. 이렇게 선지가 있으면 이제 보고 틀린 줄을 아셔야겠죠. 왜냐면 B셀은 사이머스가 아니라 본메로 골수에서 이제 성숙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어디서 성숙되는지 약간 이런 거 키워드만 외우시면 객관식 풀 때 조금 곤란하고 그러니까 뭐가 뭐에 매칭되는 키워드인지는 이제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림포사이트들이 이제 알아보고 싸울 예정인 그 상대를 저희가 여기서 안티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후천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누가 들어왔는지 일단 알아봅니다. 그 침입자를 먼저 알아보고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알맞게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울 상대를 알아보는 과정이 B셀이랑 T셀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B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자기가 이제, 표면에 뭔가 리셉터를 이제 들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다니다가 이제 그런 안티젠에 직접 접촉을 함으로써 이제 뭐야? 너 우리 몸속에 왜 있어? 아, 얘 들어왔구나. 알아보고 이제 그제서야 얘 알맞게 싸우는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데 T셀 같은 경우에는 T셀은 자기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레이더를 들고 다니면서 알아보진 않고요. 얘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이제 중간 매개체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여기서 바디셀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그 용어가 안 써 있네요. 항원 제시세포라고 해가지고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그 선천성 면역에서 싸우던 백혈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일단 잡아먹은 다음에 이제 나 이런 거 먹었다 이러고 자기 표면에 이제 자기가 잡아먹은 애의 조각의 일부를 이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애를 먹었어라고 이제 바깥에 표면에 딱 붙여서 들고 다녀요. 이제 그러면 T셀이 돌아다니다가 걔가 먹은 얘를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듯이 인식을 하고 아, 네가 뭐 이런 애를 먹었다고 얘는 내가 인식할 예정인 이 아이야 하고 이제 알아보고 나서 이제 아, 쟤가 얘를 먹었다는 것은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얘한테 먹혔다는 거겠지? 그럼 얘랑 싸울 준비를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T셀이 그 안티젠에 알맞게 이제 싸움 준비를 하는데 그게 바로 T셀의 이제 인식 과정입니다. 그래서 B랑 T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B는 자기가 직접 이제 안티젠을 인식을 하고 이제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세포가 이제 제시하는 그런 조각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B도 T도 어찌저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맞서 싸울 예정인 안티젠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얘네가 드디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랑 T가 싸울 상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이제 활성화가 될 건데 그 활성화의 과정을 저희는 클로널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클로널 셀렉션이냐? 우선 B랑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형 상대를에 따라서 약간 싸우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약간 B여도 A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B가 있고 또 B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B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B 림프구라도 저마다 맞서 싸울 예정인 상대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몸속에 여러 가지 이제 상대랑 싸울 예정인 B 림프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만약에 몸속에 A 바이러스가 이제 침입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B 바이러스랑 다른 C 바이러스 이런 다른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B 림프구들은 A 바이러스를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알아볼 줄 아는 레이더가 없으니까. 오로지 그 A 바이러스에 특화된 B 림프구만 걔의 존재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많고 많은 B 림프구 중에 A를 알아볼 줄 아는 그 B 림프구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우선 이제 싸워야겠다 마음을 먹고 일단 자신의 수를 엄청 불립니다. 혼자선 싸울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다양한 B 림프구의 종류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애만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뭐라 하지? 이제 셀렉이 돼가지고 선택이 돼가지고 이제 걔가 수가 불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론이 여러 개 생길 건데 되게 셀렉션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클로널 셀렉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싸울 예정인 걔가 이제 일단 수가 먼저 불어나고요. 그다음에 수가 불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느냐? 그다음에 역할을 쪼갭니다. 역할을 이제 둘로 쪼개는데 이제 B도 그렇고 T도 그렇고 각자 이제 수가 불어진 다음에 이제 분담해서 맡게 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T셀 같은 경우에는 수를 먼저 불린 다음에 이제 걔네가 두 가지 역할을 나눠 갖게 될 건데 얘네가 나눠 갖게 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T셀을 저희가 도움을 주는 약간 힐러 같은 애다라고 해서 저희가 헬퍼 T셀이라고 부르는데 헬퍼 T셀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이 후천적 면역에 관여하는 다양한 세포들 있잖아요. 뭐 B 림프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T 림프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선천성 면역에 있는 관여하는 뭐 백혈구들까지 약간 이렇게 면역에 관여하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헬퍼 T셀은 그런 애들을 그냥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의 어떤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촉진하고 더 액티베이트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헬퍼 T셀은 돌아다니면서 면역계 세포들을 이렇게 다 도와주고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스스로 도와주고 약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셀의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해 가지고 세포 독성 T 림프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T셀의 두 가지 역할 중에 얘네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인 그런 T셀의 역할이에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미 감염돼서 상태가 메롱인 셀들이 있어요. 얘는 그런 애들에 이제 접촉해 가지고 걔네를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걔네를 냅두면 그 감염이 그 인펙션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로 약간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알아보고 이제 걔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가 아까 선천성 면역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내추럴 킬러 셀이랑 역할이 비슷하다고 헷갈릴 수 있는데, 내추럴 킬러 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감염됐는지는 이제 모르고 일단 뭔가 상태가 이제 이상하니까 일단 죽이는 애들이고요.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가 진짜로 뭐에 감염됐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 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구나.'를 알아보고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알아보고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내추럴 킬러 셀과는 이제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T림프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헬퍼 T셀 그리고 사이토톡식 T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B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이제 나눠 갖게 되는데, 여기보다는 여기 페이지가 더 B셀 역할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피규어 밑에 보면은 이제 B셀도 이제 두 가지로 역할이 나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여기 숫자 3 써 있는 피규어 있잖아요, 왼쪽 아래. 거기처럼 직접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B셀들이 있습니다. 얘네를 저희가 에펙터 B셀이라고 부르고요. 이 에펙터 B셀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엄청 많이 들어본 바로 그거 항체, 안티바디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 에펙터 B셀은 자기가 맞서 싸울 애들을 실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항체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뱉어가면서 이제 직접 맞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요. 또 B셀 중에 이제 나머지 일부 다른 애들은 또 두 번째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얘네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그 기억을 간직하고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메모리 B셀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저희가 후천성 면역은 어떤 상대인지 알아본 다음에 이제 걔를 이제 기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상대가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 또 그 전략을 이용해서 싸운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아 이런 애가 들어왔었지.'라는 기억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품고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에펙터 셀들은 이제 안티바디를 갖고 싸우다가 결국 얘네가 다 결국은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B셀이 역할을 자기가 둘로 쪼개서, 하나는 지금 당장 싸우는 에펙터 B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기억을 품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을 그런 메모리 B셀. 그래서 이 메모리 B셀들은 나중에 똑같은 애가 또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역할을 하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B셀도 활성화가 되면 이제 두 가지 역할을 나누어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B셀 중에 직접 맞서 싸울 예정인 그 에펙터 B셀의 경우에는 싸우기 위해서 안티바디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Y자의 끝부분, 양팔 부분이 바로 그 자기가 맞서 싸울 예정인 그 항원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어떻게 싸우냐? 그냥 안티바디의 싸움 방법은 이제 단순합니다. 그냥 그 안티젠에 가서 그냥 붙으면 돼요. 그냥 갖다 붙는 게 어떻게 싸움이 되냐. 갖다 붙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원래 안티젠들을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염을 시키려고 할 텐데, 이렇게 안티바디들이 자기를 인식하고 덕지덕지 붙어버리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옴삭달싹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역할을 방해할 수 있고, 옴삭달싹 못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냐, 이제 얘가 떠돌아다니지 못하고 이제 무거워져서 이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항원이 이제 무력화가 됩니다. 이제 혈액 속에 가라앉은 이 항체와 바이러스 덩어리를 이제 아까 선천성 면역에서 이제 역할을 하던 그 백혈구들이 다가와서 이제 먹어치움으로써 이제 전투를 이제 엔딩을 시키는 그런 역할. 그래서 안티바디의 역할은 이제 항원을 알아보고 거기에 찰싹 붙음으로써 이제 걔네가 돌아다닐 수 없도록 약간 포박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이요. 그래서 이런 안티바디가 이제 B셀 중에서도 이제 직접 맞서 싸우는 에펙터 B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애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였던 그 B셀의 두 번째 역할, 메모리 셀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품고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품고 남았다가 이제 똑같은 항원이 또 쳐들어오면 이제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이제 2 차전 재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두 개로 페이즈를 나눠서 이제 별도로 칭을 해요. 그래서 그 안티젠이랑
싸운 이제 첫 번째 전투를 저희가 프라이머리 이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걔가 이제 똑같은 애가 또 쳐들어왔을 때 시작하는 전투를 저희가 세컨더리 이뮨이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프라이머리 이뮨 때 이미 한 번 싸워본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에 맞춰서 이제 더 특성화된 이제 B셀, 기억 메모리 셀들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이뮨 때에 비해서 속도도 훨씬 빠르게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도 훨씬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댑티브 이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품고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이뮤니티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막 프라이머리냐 세컨더리냐에 따라서 이제 전투력이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발전의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막 프라이머리 이뮨 리스폰스를 이제 유도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독감이면 독감 주사를 이제 맞음으로써 이제 프라이머리 이뮨,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프라이머리 이뮨 리스폰스를 유도를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찐 독감 바이러스에 이제 걸렸을 때 이제 그때 세컨 이뮨 리스폰스를 이제 촉진함으로써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실제로 들어왔을 때 이제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는 이런 게 이제 백신의 역할. 그래서 이렇게 이뮨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몸에는 항상 예시가 있듯이 이런 이뮨 시스템이 잘 이제 워킹하지 않는 사례들이 몇 가지 이제 존재를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알러지인데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약간 우리 몸도 맞서 싸워야 할 애에 대해서만 약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우리 몸이 이제 맞서 싸우는 과정은 우리 몸에게도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되게 피로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할 때 정말 나쁜 애에 대해서만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몸속에 막 그렇게 솔직히 막 악독하고 나쁜 애가 아닌데 그냥 외부 물질이라는 이유로 이제 걔를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굳이 이렇게까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사소한 그런 생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마치 심각한 애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 면역 시스템이 발동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게 꽃가루 알레르기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항원인 것처럼 약간 오해를 받아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악독한 면역 반응을 약간 유도하게 하는 약간 그런 약간 오해를 사게 된 억울한 물질을 저희가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해서 알러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알러젠의 일부인 꽃가루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수가 없게도 이제 어떤 B셀한테 이제 잘못 오해를 사가지고 마치 나쁜 병균인 것처럼 오해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이 꽃가루가 이제 나쁜 병균인 줄 알고 이제 온 몸에 이제 얘를 항원이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이제 그 기억이 이제 몸속에 남아서 이제 꽃가루가 한 번 들어오면 과도하게 이제 마치 병균이 들어왔을 때처럼 이제 과도한 그 이뮨 리스폰스를 보이는 약간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있어요. 왜냐면 이 두 번째로 꽃가루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온 면역 세포들이 이제 얘를 이미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때 꽃가루가 몸에 들어왔을 때 마스터셀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꽃가루를 인식하고 주변에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막 "아 얘 그 꽃가루지는 뭐야 나쁜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알러젠이 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시그널을 보내서 온 면역체계가 이제 발동하도록 약간 이제 신호를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마스트셀이 있는데 이제 걔가 신호물질로서 그때 내보내는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꽃가루가 와서 붙으면 이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히스타민을 막 내뿜음으로써 약간 '아 우리가 대응해야 할 애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이제 사소한 물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촉발되는 그런 예시가 있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알러젠의 존재를 이제 면역 시스템에 알리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다른 예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토이뮨 디시즈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문제냐? 앞서 말했듯이 면역이라고 하는 과정은 정말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외부 물질, 나쁜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못 알아보고 마치 우리 몸의 세포 구성 요소인데 그러니까 나쁜 물질인 줄 알고 걔를 이제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고 이제 노화가 되면 이제 더 많이 일어나고요. 왜냐면 나이를 먹고 노화가 일어나면 이제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잘못 알아보고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뭐라지? 이런 디시즈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류머티스 관절염 이런 거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연골인데 연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면역 시스템이 이제 잘못 읽어 가지고 마치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잘못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연골 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약간 스스로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제 공격하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뮨 시스템이 일어난 작용하는 그런 이뮨 디sorder 예시로 저희가 오토 이뮨 디시즈 자가 면역 질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등등등이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의 예시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선 두 개 알레르기랑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나지 말아야 될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약간 좀 오버해 가지고 일어난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이뮤노 디펜션시라고 하는데 얘는 면역 결핍증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면역 체계가 전체적으로 그냥 역할이 그냥 다운이 되는 겁니다. 다운이 돼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맞서 싸울 힘을 이미 잃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사소한 질병, 감기 같은 거, 뭐 이런 거에만 걸려도 맞서 싸울 힘을 잃으니까 몸이 더 빨리 감염되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이 또한 되게 심각한 면역 질환의 유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면역 그 결핍증의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에이즈인데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 어떤 질병이냐면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근데 HIV도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를 숙주로 해서 이제 걔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HIV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쁘게도 우리 몸에 어떤 세포를 숙주로 하냐면 얘네는 그 제가 아까 어댑티브 이뮤니티에서 소개를 드렸던 헬퍼 T셀을 약간 공격을 하는 애들이에요. 헬퍼 T셀의 역할이 제가 뭐라고 했죠? T셀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두 가지 역할을 쪼개받게 되면 그중에 헬퍼 T셀이라고 하는 애들이 온 면역 체계를 돌아다니면서 면역 세포들을 다 도와주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헬퍼 T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애들은 정말 많습니다. 막 B 림프구들도 다 필요로 하고요. 막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막 백혈구들 이런 애들도 결국 헬퍼 T셀에 의해서 또 촉진이 되고 자기들 스스로 도와주고 그래서 헬퍼 T셀이 면역 체계의 전반적인 그런 전투력 상승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애들인데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는 하필 그러한 헬퍼 T셀을 공격을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점차 죽어서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면역이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질병이 에이즈고 이게 대표적인 면역 결핍 질환의 이제 예시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보면은 24단원이 이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단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두 가지 유형, innate immunity 그리고 adaptive immunity 그리고 adaptive immunity 안에서 B랑 T라고 하는 림프구들이 각각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뮨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질병들이 예시로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24단원 면역 반응이 끝나고 제가 오늘 준비한 S&P 강의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지금 잠깐 화면 녹화를 중지를 하고요.